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9일 DMQ의 연구실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세미나 주제는 Calibration for Visual Language Models가 되겠습니다. 발표자인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진수라고 합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과정에 있고요. DMQA 연구실에서 김선범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보시다가 질문이 생기시거든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심 연구 분야는 Calibration for Deep Neural Network랑 클래스 분포 미스매치 상황에서 준지도 학습 연구하는 거 많이 연구해왔고요.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 쪽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크게 설계해 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세미나 주제가 이 VLM 모델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VLM을 캘리브레이션 한다는 것의 의미가 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랑 특히나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해당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덕션 두 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ICML, ICLL에서 나왔었던 최신 두 페이퍼 결과 좀 리뷰 드리고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분류 모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이시는 예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해당 데이터가 도그인지 캣인지 샤크인지 셋 중에 어느 클래스 중에 한 클래스인지 분류하는 모델인데 보이시는 예시에서는 캣일 확률이 78%이며 이 78%가 다른 확률인 2%보다 20%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모델은 이 해당 이미지를 고양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디시전을 내리게 되고요. 이때 이 78%, 즉 세 가지 예측 확률값 중에서 가장 컸던 이 값을 우리는 컨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이 모델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신의 정도를 78%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모델의 이제 이미지 분류 모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현재 보이시는 왼쪽과 같은 5가지의 고양이 데이터를 분류한다. 이때 분류, 디시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내뱉게 될 건데 이 개념들을 토대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결과는 이제 모델 1의 어떤 예측 결과, 모델 2의 예측 결과입니다. 두 가지 모델의 공통점은 먼저 이렇게 5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5가지 데이터가 있을 때 두 가지 모델 모두 5개 중에서 4개를 맞췄습니다. 즉 보이시는 이 데이터들은 다 이제 고양이 데이터들인데 5개 중에서 4개를 실제로 고양이라고 잘 예측을 했고 가운데의 경우 이제 도그라고 잘못 예측했습니다. 이것도 잘못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same accuracy이다. 근데 차이점은 confidence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 모델은 75%부터 99%까지 다양하게 컨피던스가 분포가 되어 있고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100%에 거의 다 가까운 컨피던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모델 1 같은 경우는 이 컨피던스를 평균화한 이 78.8이 80과 굉장히 유사하다. 오른쪽은 이 여러 가지 컨피던스 값들을 평균한 이 96.8이라는 수치가 액큐러시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1을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다, 액큐러시랑 컨피던스가 되게 유사한다 이런 경우를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다라고 의미를 하고 모델 2는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됐다. 왜냐? 액큐러시랑 컨피던스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논문을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요즘 모던 딥뉴럴 네트워크, 뭐 레즈네, VG, 비주얼 트랜스포머 이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유명한 모델들이 대부분 다 캘리브레이션이 다 엉망이다. 즉 컨피던스랑 애큐러시랑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컨피던스가 훨씬 더 전반적으로 높다라는 경향을 이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럴 거를 이제 우리는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됐다 혹은 오버 컨피던트하다. 왜냐면은 컨피던스가 실제 이 애큐러시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대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가대 확신성을 경향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모던 딥 뉴럴 네트워크를 오른쪽과 같이 improving calibration 함으로써 컨피던스랑 애큐러시가 비슷한 수준이 나오도록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improving calibration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proving calibration 정리하면은 accuracy랑 confidence를 유사하게끔 만드는 행위를 이제 요거라고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well calibrated 되어야만 실제로 이제 실제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어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의학 분야, 되게 뭐 병에 걸린 사람을 안 걸렸다라고 잘못 판단된 경우 되게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이 되게 잘된 모델만 써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well calibrated 모델을 쓰게 된다라면은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었을 때 컨피던스가 만약에 낮게 나온 경우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틀릴 확률이 되게 높다. 실제 애큐러시가 낮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된 예측 결과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중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mproving calibration 하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세미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방법론 이름은 먼저 템퍼러처 스케일링, 줄여서 TS라고 부릅니다. TS의 핵심은 로직 벡터를 스케일링 함으로써 오버 컨피던스 경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모델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세 가지 클래스 중에 어떤 클래스인지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로직 값이 만약에 얻어졌을 때 일반적으로는 소프트 맥스를 취해서 프로바빌리티를 얻게 됩니다. 이때 보이시면은 프로바빌리티가 전반적으로 1에 가까운 극단적인 0.98이라던가 0에 가까운 0.01이라던가 되게 극단적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향이 이제 그 오버 컨피던스 경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결하려는 부분은 이 로직 값을 t라는 특정 값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t가 2인 경우로 이제 나눴던 건데, 나도 2 하면은 아래 결과 나옵니다. 2로 나눠진 이 스케일드 로직 값에 소프트 맥스를 해서 얻어진 이 프로버빌리티 값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0.98, 0, 0 이런 값보다 그러니까 극단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0.83으로 줄어들고 0.01이 0.13, 0.01이 뭐 0.04 이런 식으로 좀 더 스무스된 어떤 프로버빌리티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컨피던스가 되게 100에 가까운 수치였는데 이제 좀 83에 어떤 가까운 수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TS 방법의 핵심은 과연 어떠한 T 값으로 나눠야만 이 값이 가장 최적의 캘리브레이션 리저트를 낳게 되는가, 이게 이제 이 방법론들이 이제 연구를 되게 된 방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t를 2로 나눈 경우는 이렇게 됐고, 만약에 이 모델이 정확도가 만약에 뭐 80이었다라 치면은 t가 2인 경우 이제 되게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t가 뭐 100이었다라고 나눠지면은 실제로 이 0.83이 아니라 되게 훨씬 더 극단적으로 스무딩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t100이라는 값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크지도 않으면서 너무 작지도 않은 이런 t 값을 찾는 것이 이제 TS 방법론의 어떤 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론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VLM 모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VLM은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이미지의 어떤 비주얼한 정보 그리고 텍스트의 어떤 언어적인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태스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같은 거는 뭐 이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에 뭐 강아지가 몇 마리 있냐, 혹은 이 강아지의 뭐 종류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묻는 태스크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뭐 설명해 줘 라는 식으로 뭐 어떤 도그가 뭐 풀 위에 누워 있다 이런 식으로 캡셔닝을 다는 어떤 그런 태스크도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태스크를 할 수 있는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VLM은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를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때 제가 이 비주얼한 특성과 링귀스틱한 특성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다라는 특성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아래 예시로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VLM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의 어떤 특징을 뽑을 수 있는 텍스트 인코더, 그리고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이미지 인코더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로 이 이미지에 대응되는 이제 특징 벡터 만들었고요. 여기 1번이 이제 새에 관련된 거고 2번이 고양이에 관련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This is a bird라는 텍스트 문장을 이제 텍스트 인코더를 토대로 정보 요약한 게 이 특징 벡터 1번, 이것도 이제 새, 2번이 이제 고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LM 모델의 핵심은 이렇게 이 네 가지 특징 벡터를 다음과 같은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시각화를 해봤을 때 벌드와 관련된 텍스트 정보랑 이미지 정보가 되게 유사하게 가까이 있다. 캣과 관련된 텍스트 정보랑 캣과 관련된 시각화 정보가 되게 가까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simultaneously하게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정보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VLM 모델을 토대로 이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해서는 학습이 완료된 VLM 모델, 그리고 이제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퍼런스용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셋, 그리고 이 테스팅 데이터셋에 어떤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도글, 캣, 홀스, 터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이제 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스텝 1부터 소개하자면은, 먼저 스텝 1은 이 도그, 캣, 홀스, 터틀을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연스러운 자연어 혹은 구어 형태로 바꿉니다. 이렇게 딱딱한 단어 형태로가 아니라 a photo of a dog라는 어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클래스 정보에 이렇게 a photo of a라고 붙이는 행위를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된 이런 네 가지 자연어 문장을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각각의 문장에 대응되는 텍스트 인베딩 벡터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서 이미지 특징 벡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특징 벡터랑 텍스트 인베딩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I1이 T1과 얼마나 유사한지 코사인 유사도, I1이 T2와 얼마나 유사한지 코사인 유사도, 이런 식으로 T3, T4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VLM 모델이 이미지 특성이랑 텍스트 통속을 동시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말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과 관련된 텍스트 정보랑 가장 유사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값 중에 아마 이 세 번째 값이 가장 유사도가 높을 겁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맥스를 토대로 취하게 되면은, 먼저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이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로직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로직 소프트 맥스를 취하게 되면 이제 확률 값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번째 값이 가장 높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확률 값도 이제
이 값이 아마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말이라는 이미지가 도글 확률이 여기 나올 거고, 캣일 확률이 여기 나올 거고, 홀스일 확률이 여기 나올 거고, 터틀일 확률이 여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VLM 모델은 이 말은 말입니다 라고 이미지를 분류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측 확률값 중에 가장 컸던 이 P3 값이 이제 컨피던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퍼 리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퍼는 24년도 ICM에서 나오는 건데 VLM 모델에 관련된 캘리브레이션의 특성에 관련해서 어떤 것이 좀 인사이트가 있었는가를 되게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함으로써 얻어낸 결과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평가 모델은 VLM 모델인데 35가지 되게 많은 VLM 모델을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모델만 성능을 평가해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모델을 평가를 한 것 같고 VLM 모델의 대표적인 뭐 클립 같은 것도 썼고 클립이랑 비슷한 뭐 블립이란 VLM 계열 모델도 썼고 또 뭐 이렇게 VLM 모델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인코더를 되게 다양한 구조로 변경해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머 계열의 VRT 계열 모델을 쓰던 아니면 CNN 계열의 뭐 컴포넥스트 계열의 어떤 모델을 쓰건 혹은 이 VLM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뭘로 썼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 30가지 VLM 모델을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 요소들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토대로 다양한 일단 35개의 VLM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제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평가를 할 거고 베이스라인도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이제 당연히 VLM이 아닌 모델의 캘리브레이션 성능이랑 VLM의 캘리브레이션 성능이랑 좀 비교해가면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가를 이제 리뷰를 했습니다. 본 연구가. 그래서 주로 이제 논 VLM 계열 모델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CNN 모델,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VIT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크게 이미지넷, 시파텐, 도메인넷이고요. 이 세 가지 데이터셋 모두 되게 스탠다드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총 1000개이고 시파텐은 클래스가 총 10개, 그리고 도메인넷 같은 경우는 345개 정도의 어떤 사물을 분류하는 이미지 분류용 태스크입니다. 이때 포인트는 이렇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시나리오도 설계를 해서 해당 이미지들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넷, 원본 시파트넷, 원본 도메인넷 말고도 좀 더 좀 변형이 된 데이터셋도 썼다. 쓴 이유는 좀 더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보이시는 이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정상적인 바나나 사진으로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V2 뭐 초록색 이미지 좀 일반적인 사실 바나나랑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 버전 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바나나가 아니라 막 어떤 만화 형태로 표현한 것들 그리고 뭐 스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OOD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또 공유들을 할 거는 그러면은 이제 VLM 모델의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 지표도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expected calibration error를 써서 이제 성능을 평가를 했는데 이 EC의 핵심 내용은 accuracy랑 confidence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가를 정량한 지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아래 예시를 토대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LM 모델이 있어야 될 거고 VLM 모델에 이제 평가용 데이터셋이 있겠죠. 평가용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이제 동그라미 하나를 데이터 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n은 총 전체 데이터셋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데이터 포인트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이제 이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를 모델에 하나하나씩 넣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아까 이제 VLM 모델에서 제가 컨피던스를 어떻게 나오는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이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로 이루어진 풀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그룹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컨피던스가 대개 100%인 경우에서부터 해당 수치 사이였었던, 그리고 이제 그룹 15 같은 경우는 컨피던스가 되게 낮았던, 뭐 0% 이상부터 되게 낮았던 수치. 즉 이제 컨피던스 순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큰 그룹, 컨피던스가 큰 그룹, 두 번째로 큰 그룹, 가장 낮은 그룹.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이제 각 그룹별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각 그룹별로 이제 그룹 1에 대한 정확도, 그룹 1에 대한 평균 컨피던스를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룹 2도 마찬가지고 그룹 15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각 그룹별 액큐러시랑 컨피던스의 차이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값들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서머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이제 EC 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 그리고 이거는 각 그룹에 속했던 데이터의 샘플 개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요 내용이고, EC 값이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액큐러시랑 컨피던스가 비슷하다. 즉 EC 지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well calibrated.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결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는 일단은 VLM 모델을 얘네가 뭘 했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TS 방법론이라는 방법론을 설명드렸잖아요. VLM 모델, 일단 퓨어 VLM 모델, 그리고 TS를 적용한 VLM 모델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before calibration이 일단은 캘리브레이션 안 한 그냥 퓨어한, 즉 오버 컨피던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델들의 EC 성능이랑 액큐러시 성능, 그리고 이제 템퍼러처 스케일링 기법을 적용한 이후에 이제 어떤 모델들이 있을 건데, 그 모델들의 EC랑 액큐러시 지표를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토대로 이제 성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일단 비전 랭귀지 모델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논 VLM 모델도 이제 이렇게 초록색 X 표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사이트, 일단은 VLM 모델은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일단은 초록색인 논 VLM 계열의 모델보다 전반적으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VLM 모델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좀 높다. 근데 포인트는 캘리브레이션 이제 TS 기법을 적용하고 나니까 되게 아주 효과적으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C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죠. 그리고 기존 이제 논 VLM 계열의 모델보다 이제 더욱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사이트, 템퍼러처 스케일을 적용하고 나면은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되게 유의미하게 올라간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보이시면은 일단 이 데이터셋이 퓨어한 이미지넷 결과이고, 오른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넷의 OOD 버전 데이터셋인데, 보면은 아실 수 있다시피 캘리브레이션 한 이후에 먼저 논 VLM 모델을 보면은 초록색 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C가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낮았던 애가 OOD 데이터를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 VLM 모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렇게 낮았던 애가 이렇게 꾸준히 낮고 또 꾸준히 낮다. 즉 VLM 모델 같은 경우는 논 VLM 모델과 달리 이런 OOD 데이터 특성에 강건하게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어떤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실험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다음 인사이트 두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이트 두 개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일단 위쪽 그림을 토대로 좀 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이거 그림은 그 템퍼러처 스케일링의 어떤 방법인데, 여기서 보이시면은 일단은 템퍼러처 스케일링 하기 전에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어떤 데이터셋을 토대로 학습이 되겠죠. 이런 모델이 이제 오버 컨피던트 할 건데, 이 모델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 해당 모델의 파라미터는 프리즈 시키고,
오직 하는 거는 이 로직 값을 어떠한 값으로 나눠야만 스케일링 해야만 최적의 캘리브레이션이 될까라고 고민하는 게 이제 TS 기법의 핵심인데, 이때 이 t 값을 주로 학습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학습.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이미지 넷 데이터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이 되게 기가 막힌 성능을 갖고 싶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될 거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넷에서 추출될 법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베스트 t 값을 찾아서 이미지 넷의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C파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C파텐이 되게 캘리브레이션을 잘하고 싶다. 그럼 C파텐에서 데이터 샘플 몇 개 모아서 그 데이터의 가장 최적의 t값이 뭔지 결정을 하고 이제 C파텐 데이터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존 어떤 TS 방법론의 메인 스트림이었는데, VLM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타겟 테스트 데이터에, 즉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캘리브레이션을 매우 잘하고 싶어하는 타겟 테스트 데이터셋이 아닌 데이터셋의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이 t값을 찾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 타겟 테스트 데이터셋의 캘리브레이션이 너무나 잘 되더라 라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미지넷 R 버전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건데, 이미지넷 R과 다른 C파텐과 도메인넷으로도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보니까 이미지넷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 효과가 너무나 좋았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넷 S에 대해서도 이미지 C파텐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캘리브레이션 하니까 성능이 좋았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타겟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t값을 찾는 게 어려울 경우 이렇게 다른 도메인 데이터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더라도 효과는 좋으니까 참고해라 라고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일단은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 어떤 그 캘리브레이티드 프로버빌리티, 즉 컴피던스랑 실제 애큐러시를 얼마나 유사한가를 이제 R스퀘어나 이제 이 상관계수를 토대로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전반적으로 뭐 0.6006 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제 C파텐이나 도메인으로 학습하고 나니까 그 이 캘리브레이트 프로버빌리티랑 애큐러시가 더욱더 훨씬 더 유사해졌다 라는 어떤 이 결과를 그냥 시각적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번이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음 인사이트는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 t값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이미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VLM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 데이터 샘플 수가 매우 적어도 캘리브레이션이 되게 효과적이었다, 옵티멀했다, 뭐 이런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아래 그림을 토대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블루는 VLM 모델이고요. 그린은 VLM이 아닌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 결과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VLM 모델의 TS 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ECE 지표. 이거는 이제 논 VLM 모델의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 ECE 지표입니다. 보이시면은 이제 이 그림은 이 템퍼러처 스캐닝의 t값을 찾는 데 있어서 학습 데이터로 썼던 데이터의 샘플 개수입니다. 보이시면은 VLM 모델 같은 경우는 10개만 쓰더라도 바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다. 조금만 있어도 오버 컴퓨터스 경향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게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써서 캘리브레이션 한 결과인데, 실제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만 써도 이 올 한 경우랑 되게 비팅하는 그런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을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VLM 되게 좋은데, 이제 논 V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데이터를 겨우 다 써야만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더욱더 좋아지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편한 거죠. 모든 데이터를 다 써야만 캘리브레이션이 효과가 발휘하게 된 거니까. 반면 VLM은 아니다. 되게 좋다. 인사이트 가져가라. 이런 내용 이제 기표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이시면 이제 이 도메인넷 같은 경우는 클래스 개수가 총 345개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총 1000개인데 이렇게 각 클래스 1000개보다 더욱더 적은 수치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모든 클래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도 좀 알아두면 좋다라고 리뷰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두 번째 페이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ICLR에 나왔던 방법론인데 이 TPT라는 방법론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이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TPT 방법론은 오늘은 자세하게 소개를 안 할 겁니다. 그냥 TPT 방법론의 핵심은 이렇게 테스트 단계에서 이 VLM 모델의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테스트 단계에서 VLM 모델의 성능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레이블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TPT 내용이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이제 내세우는 거는 TPT를 쓰고 나면은 클립이라는 VLM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클립 TPT를 쓰고 나니까 정확도는 좋아졌다. 좋다. 정확도가 좋아진 건 좋은데 ECE 지표가 2.49에서 6.2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TPT가 이렇게 종종 캘리브레이션의 성능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TPT를 써서 정확도를 올림과 동시에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너무나 크지 않게끔, 그래서 방법론 이름이 이제 교정된 TPT 방법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CTPT 방법론을 이제 제시하려고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고, 얘네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인사이트를 먼저 발견한 다음에 이제 제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했냐면은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 Photo of A라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제 VLM 클래시피케이션 한다 말씀드렸는데 1번 말고도 다른 거 79개나 더 되는 되게 다양한 프롬프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80개에 대응되는 프롬프트를 토대로 과연 에큐러시랑 EC 지표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정확도가 65인 선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점 하나가 이제 프롬프트 하나에 대응되는 것들인데 프롬프트가 달랐다라는 이유로 정확도는 유사한데 EC가 되게 크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초이스하는 것이 캘리브레이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발견했고, 그렇다면은 어떠한 프롬프트가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건데 라고 또 고민을 해봤고, 그 고민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면은 총 5가지 프롬프트를 써서 이제 이게 이제 텍스트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의 얘네들을 이제 인베딩하는 시각화한 겁니다. 보이시면은 일단 정확도는 다 비슷하고요. 62로. 근데 보이시면은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되게 높았던 빨간색이나 초록색이 이렇게 촘촘하게 뭉쳐져 있고,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되게 좋았던 에러가 낮았던 애들은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멀리 퍼져 있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인베딩의 벡터가 잘 퍼져 있어야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더라라는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얘네가. 그래서 얘네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하기 위해 먼저 이 ATFT라는 지표를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이렇게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4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4가지 프롬프트가 있다라고 할 때 프롬프트는 하나입니다. A photo of라는 내용으로 동일한데 클래스 정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4가지 문장을 토대로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이 이미지 텍스트 벡터에 대한 어떤 특징 벡터를 만듭니다.
이때 이 ATFT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이 네 가지 어떤 특징 벡터의 평균점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점이 이제 이 센트로이드가 되겠고요. 센트로이드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제곱부터 d제곱까지 다 더한 다음에 클래스 개수로 나눈 것이 이제 ATFT가 되는 건데, 이 값이 이제 높다라는 거는 특징 벡터의 퍼짐 정도가 세다라는 거고, 이 값이 이제 낮다라는 거는 퍼지지 않고 촘촘하게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ATFT라는 정량화된 어떤 지표로 이제 다시 한번 EC랑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파악해 본 결과 뭐 두 가지 데이터셋 모두 공통된 경향이었는데 바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EC가 낮다,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좋은 건데,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좋은 경우는 바로 이 ATFT가 높았던 프롬프트로 썼더니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 프로포즈드 방법론은 이제 캘리브레이트드 된 TPT 방법론을 개발하는 거니까 기존의 TPT 방법론의 로스 펑션은 그대로 두는데, 여기에 로스 펑션 더한 게 이제 이 ATFT의 음수를 붙여서 이제 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이 프롬프트를 얻어가는 것이 이제 이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음수를 붙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TPT 학습이 됨과 동시에 이 피처 스페이스의 어떤 퍼짐의 정도가 커지도록 유도가 됐겠죠. 이 방법론이 그래서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 리뷰하자면은 일단 본 테이블 같은 경우는 총 11가지 데이터셋, 이거 모두 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이트 1, 아까 말했던 거긴 한데 TPT를 쓰고 나니까, 이게 TPT 쓰기 전에 VNN 모델인데 5.61이라는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11.7로 올랐다. 먼저 확인했고, 두 번째 CTPT 방법론 추가하니까 정확도는 57.7, 57.8, 그러니까 TPT를 쓰기 전보다 성능이 올랐고, 근데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이전만큼 높지는 않더라. 되게 EC를 기존 TPT 방법보다 약 50% 가까이 11.7에서 6.22로 되게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어큐러시도 뭐 58.2가 뭐 58.5, 그러니까 이거를 리뷰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 캘리브레이션 방법들이 대부분 오버 컨피던스 경향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긴 했지만 정확도도 조금씩 같이 떨어지는 문제들도 가끔 짚어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효과도 좋아졌고 정확도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잘 유지가 되면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좋아졌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애큐러시가 대부분 잘 보존되었다라는 내용을 리뷰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다음 테이블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데이터셋이 다릅니다. 이미지넷 A 버전, V2, R 스케치 버전에 마찬가지로 했는데 똑같습니다. CTPT를 쓰고 나니까 기존 이제 TPT 방법론보다 EC 에러가 많이 줄었다. TPT를 쓰니까 EC 에러가 줄었다. EC가 많이 줄었다. 이고 다음 결과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개발한 게 그냥 TPT 그리고 본인들이 제시한 캘리브레이트 TPT, 이 두 가지 이제 성능을 좀 위주로 많이 리뷰를 했는데, 얘네가 이제 그냥 TPT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템퍼러처 스케일링 기법도 추가를 해서 방법론을 리뷰를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선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토대로 최적의 T값, 그 템퍼러처 스케일링의 T값을 찾은 다음에 그걸 이제 TPT 방법론에 붙인 건데요. 보이시면 참고로 일단 이 TS 방법론은 레이블드 데이터가 꼭 필요한 방법론이고, 이 CTPT 방법은 피처 스페이스만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블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블 데이터를 필요로 하진 이 CTPT가 좀 더 범용성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다양한 데이터셋을 떼서 이제 EC를 평가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TPT 방법론보다
먼저 자기네 방법론이 더 좋았다. 이 빨간색이 CTPT가 더 좋았고, 그리고 이 CTPT 방법론이 네이버 데이터를 꼭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이 초록색인 방법론보다 훨씬 괜찮더라. 그래서 좋았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를 이제 리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 여기서 마칠 거고요. 결론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VLM 모델의 캘리브레이션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하였고, 크게 두 가지 논문을 리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다양한 임피리컬한 스터디를 토대로 여러 가지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줬던 논문인데, VLM 모델이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는 캘리브레이션의 성능이 나쁘지만 이 TS 방법론을 쓰고 나니까 되게 아주 인상 깊게 캘리브레이션 성능이 좋아졌고, 또 되게 적은 수만으로도 캘리브레이션 효과가 있었으며 데이터셋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이제 목표했던 타겟 데이터랑 다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하게 되더라도 성능이 잘 작동하더라, 이런 결과 제시해 주었고, CTPT 방법의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 텍스트 피처의 어떤 퍼진 정도랑 캘리브레이션이랑 되게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이거를 밝혀낸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